태양계 기원 연구, 형성 연구할 때 되게 중요하고 자원면에서 되게 중요하고, 근데 얘네들이 또 지구로 충돌할 수도 있으니까 위협도 있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보다 앞섰던 시절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어떻게 하는지 작동 원리나 이런 거 몰라요. 근데 우리는 에밀레 정도 만들었고 지구 중력과 비슷하게 하는 구역, 달 중력 이런 식으로 해놓고 거기에 각자 살고, 그들 간의 문화적인 차이의 갈등 같은 걸 약간 추리 기법으로 그려내는 게 있거든요. 태양계 다인종 시대. 안녕하세요. 사이언스 북스와 과학책방 갈다가 함께하는 칼세이건 살롱 2021 전국민 칼세이건 읽기 프로젝트의 진행을 맡은 드로잉 작가 이미영입니다. 과학책방 갈다 대표 임영향입니다. 네, 오늘은 창백한 푸른 점 계속 읽어갑니다. 18장 카마리나의 늪하고 그리고 19장의 행성을 다시 만든다,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또 사이언스 북스 유튜브 들어오셨어요? 부탁드립니다. 채널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18장 카마리나의 늪이라는 제목이라서 항상 이게 대체 무슨 제목인지 이거를 생각하는 게 참 저거예요. 우선 카마리나의 늪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잠깐 에피소드로 나와서 그거는 설명하고 가볼게요. 약간 그 늪이 있어서 늪에서 약간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없앴더니 다른 데에서 적이 쳐들어왔다. 이래서 그보다 더한 위험을 일으키는 위험을 제거한다라는 속담이래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디에 있는 전설 같은 거를 가져다가 책을 쓰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을 했더니 다른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죠. 요 장을 저희가 읽어본 다음에 뽑은 키워드는 우주 골드러쉬입니다. 그 부분 337페이지에서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자, 이게 이 전 챕터에서 소행성이 우리를 위협하는 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아주 뒤쪽에 조금 잠깐 나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가는 거거든요. 여기 읽어보면요. 소행성을 지구 궤도로 움직이게 한다는 생각은 일부 우주과학자와 장기 계획 연구가에게 매력적임이 드러났다. 그들은 소행성의 광물이나 귀금속을 채광하거나 우주 공간에 건설할 건조물의 기초 구조를 위한 자원으로 이용하여 물자 운반을 위해서 지구 중력과 싸우는 노력을 없애는 것을 예측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행성이 막 지나가고 막 잘못하면 지구에 이렇게 오고 막 이러니까 두 가지 그 해결법을 이 앞장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뭐 하나는 그거 옆에서 뭐를 이렇게 터뜨려가지고 궤도를 이렇게 없애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궤도를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궤도를 지구로 이렇게 돌려서 거기서 채굴 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자원 덩어리가 떨어지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까지 아마 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이런 거를 고민했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행성이라고 하는 천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화성이나 이런 건 가서 거기서 뭘 어떻게 해보자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얘를 뭐 가지고 온다든가 이러기에는 이제 규모가 너무 큰 거죠. 우리 지금 기술 문명의 한계를 보면. 근데 소행성은 이제 뭐 몇백 미터짜리도 있고 뭐 몇십 킬로미터가 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 정도는 뭐 어떻게든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들고, 그 또 한 가지는 이 소행성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소행성마다 어떤 것들은 텅스텐이 되게 많고 어떤 것들은 금이 많고 뭐 이렇게 다양한 광물이 많을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 소행성은 그 지구나 뭐 화성 같은 것들이 이렇게 뭉쳐지면 행성이 되었지만, 그게 뭉쳐지지 못하고 남은 것들이라서 그러니까 태양계 초기에 그 형성될 때 그 물질의 어떤 특성들을 보존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계 기원 연구, 형성 연구할 때 되게 중요하고 자원면에서 되게 중요하고, 근데 얘네들이 또 지구로 충돌할 수도 있으니까 위협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것들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천문학자들은 천문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여기 하는 것처럼 이제 이 광물 이런 거 채굴하자 이런 게 있고 충돌하려는 것을 방지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얘기될 때 아무래도 천문학적인 연구가 제일 앞섰겠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게 위협을 하니까 그걸 막는 방법에 대한 게 나오고 지금은 이제 오히려 채굴 쪽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이 제목과도 연관되는 걸 텐데 이 소행성이 지구로 충돌을 하는 이제 명백한 증거가 6,600만 년 전에 충돌을 해가지고 진짜 생명체를 멸종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이제 충돌하지 않게 만드는 기술인 거죠. 그러면 궤도 변경이 제일 좋죠. 가서 때려 부셔서 퍼뜨리는 것도 있지만 그럼 궤도 변경을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몇 가지 방법들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같이 얘기해 보겠지만 들어있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멀쩡히 잘 날아가는 애들 돌려갖고 지구에 특정한 어떤 지역을 초토화시킨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막기 위해서 궤도를 변경시켰다 그랬는데 이게 더 큰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여기 하나 더 나아간 거는 여기 보시면 우주 공간에 건설할 구조물의 기초라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그런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오umu아무아라고 하는 소행성이 태양계 밖에서 왔다가 태양계 밖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이게 길쭉하고. 그래서 그게 혹시라도 외계 지적 생명체가 만든 인공 구조물일지 모른다. 이런 주장을 이제 했던 천문학자들도 있어요.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자연물인 것 같아요. 인공적인 신호가 없어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소행성이나 해성 같은 데다가 우리가 인공 구조물을 씌우자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잘 날아다니고 있는 애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집을 짓거나 작은 도시 건설해서 로켓을 쓰자는 거죠. 천연 로켓. 이런 아이디어까지 다 이때 나왔었기 때문에 요 문장은 정말 몇 줄 안 되지만 지금 말씀드린 소행성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이야기를 전부 그냥 집어넣는 것 같아요. 요걸 하나씩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오늘은? 네. 그렇죠. 광산에서 캐느니 날아다니는 애를 가지고 오겠다를 하거나 어쨌든 이걸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기술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채굴 기술 따로 있죠. 전통적으로 우리가 해왔잖아요. 그리고 로켓 기술이 있어요. 이게 결합이 돼야 되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바로 사실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이 기술이 있는 거는 우리가 알겠다. 근데 이제 그 바로 다음 페이지 338페이지에서 칼 세이건이 고민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우리 인류에게 문명을 위협할 만한 기술을 맡겨놓아도 될까? 이거 약간 핵 때문에 나온 그 고민이 이제 여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만약 다음 세기에 소행성 충돌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확률이 1000분의 1이라면 소행성의 방향 전환 기술이 엉뚱한 소나기에 들어갈 가능성은 더 많은 것은 아닐까? 히틀러나 스탈린처럼 살인을 즐기는 인간 혐오형의 반사회적 미치광이, 위대함과 영광을 갈망하는 과대망상증 환자, 복수심으로 불타는 인종주의 추종자, 유별나게 강한 남성 호르몬 과다증에 지배되는 중독자들, 최후 심판의 날을 앞당기려는 일부 광신자들, 혹은 단순한 기술자지만 경비와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데 더 경계심이 미흡한 경우 등등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다. 위험이 혜택보다 훨씬 더 크고 치료가 질병보다 더 나쁜 셈이다. 지구가 헤쳐나가야 하는 지구 근접 소행성들의 구름은 현대의 카마리나의 늪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생각보다 그냥 우와 소행성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핵무기만큼의 우리가 그 코스모스 가능한 세계들과 그냥 코스모스의 오리지널에서 계속 읽으면서 얘기했던 그 기술적 사춘기에 대한 걱정을 이 소행성 방향전환 기술에 대해서 아주 크게 우려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여기 지금 보면 결국 이제 기술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 사람 개인이든 집단이든. 근데 이거 읽다 보니까 누구 떠오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들 지금 우리가 목격하잖아요. 사실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사람들은 이제 학습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이 설마 그랬을까라는 의구심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어떤 지도자 한 사람의 문제, 또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어떤 집단의 경우에 그 집단의 이익이 인류의 이익과 항상 일치할 필요는 없잖아요. 한 국가 이익이 다른 국가 이익과 일치하지도 않고, 그랬을 경우에 저거는 되게 그들에게 매력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약간 점잖게 그래도 기술적 사춘기 뭐 이런 여기에도 보면은 약간 일부 광신자들 이렇게 써 있는 반면에 어떤 부분에서는 아예 대놓고 미친놈이라는 얘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에 대한 정말 인간에 대한 불신이 사실 불신이 쭉 있잖아요. 그 앞에 부서 앞에도 사실 그 얘기가 나오고 인간을 불신하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든 좀 찾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읽는 거가 아예 여기에 그 단어로 나오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쯤 되면 제목이 왜 카마리나의 늪인지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런 게 이제 그 항상 딜레마인데, 사실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보다 앞섰던 시절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어떻게 하는지 작동 원리나 이런 거 몰라요. 근데 우리는 에뮬레이션도 만들었고 청자도 만들었고 뭐 그렇게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뭐 에너지를 활용한 법도 만들었고 이랬는데 이게 기술이라고 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렇게 만들었다가 최근에는 이게 이제 기술이 약진하고 훨씬 더 도약을 하는 게 이것의 원리를 알게 됐단 말이죠. 네. 그 원리가 작동 원리가 이제 화학적인 원리와 뭐 원자적인 원리를 통해서 에너지를 추출하는 방법을 알게 되니까 이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몇몇 사람들에게 있어서 독점되는 것을 오히려 떠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원자폭탄 만들기 이런 책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요즘에 같은 경우 어떤 그 바이러스 같은 것들 나와 있는 지식과 이런 걸 찾아가지고 실험실에서 만들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민주화되고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는 되게 긍정적으로 좋은 건데, 그 말은 그렇게 됐을 때 통제하지 못하는 위험, 이런 게 이제 같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칼 세이거는 여기서는 히틀러라든가 스탈린 같은 전제적인 그런 집단에 의한 독점에서 오는 위험, 그들의 큰 스케일에서 어떤 그 조작하거나 밀어갈 위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거기에 못지않게 그 뭐라 그럴까요? 이런 오히려 우리가 향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위협 요소들도 가미가 됐다고 봐요. 그래서 더 말하자면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습하기도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이게 중앙에 집권에서 이렇게 되면 네. 거기서 겹겹이 쌓이면서 이게 엉켜 있어요. 그들의 이익이. 네. 하나가 잘못되면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을 계속해서 관성처럼 갖고 가야만 어쨌든, 근데 지금은 개별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터져 나와도 그것을 또 통제할 수 있는 여기저기서의 그런 개체들이 있어서 그렇게 좀 정화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생각도 또 해요, 한편으로는. 근데 사실 저희가 지난 편에서도 고민을 하긴 했지만 민간주도라던가 약간 패권을 약간 증명하고 싶은 다른 그냥 어떤 나라들의 또 정보 공유 없이 자기네들끼리 약간 되는 이런 것들도 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치면 트럼프 같은 사람 예를 들면 소행성 이렇게 바꿔갖고 할 관심이나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목적이 세계 정복이라든가 이게 아닐 것 같아요. 펼쳤던 정책을 보면 그냥 나 잘 살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사람이 이데올로기로 자기 어떤 그 강박으로 밀어붙이던 그런 광기와는 좀 다른 광기가 현대사회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욕망의 표출이어서 그것만 충족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게 뭘까?
권력을 잡아서 누리는 걸까? 아니면 그 권력 자체를 만드는 과정일까? 이런 걸 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과정에 더 가깝지 않을까? 그 뭐 스페이스X 그렇게 하지 화성에 가는 것에 사람들이 갈 줄 알고 거기다 돈을 투자하겠어요? 그 사람이 간다고 하는 그 비전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의 그거에 투자하기보다는 그 가는 과정의 가치? 그게 되게 멋있어 보이고 내가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서 오히려 걱정을 조금 여기서보다는 좀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칼 세이건은 정말 절실한 고민을 한 거죠. 하지만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가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뭐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식의 형 것들을 더 고민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이렇게 많은 기술을 맡겨두어도 될까를 맡겨두어도 될까라고 하지 않고 뭐 어떻게 맡겨야 될까라고 하던가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현재는 뭔가 이것저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인데 그게 뭔가 가시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욕망이 커다랗게 보이지도 않는 상태에 약간 있는 거라서 말씀하신 대로 막 칼 세이건 같은 사람이 지금 있다면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전망을 해줬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칼 세이건을 불러올 수는 없지만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요즘에 인공지능 그 왜 노래 못 참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그 사는 것처럼 해서 대화하는 거 만들잖아요. 그 칼 세이건을 그렇게 만들어서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유튜브 하면서 전망을 시켜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칼 세이건은 여기서 그 당시에 가장 절실했던 문제를 이렇게 써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서술 방식은 사실은 그 저자 입장에서, 필자 입장에서는 되게 위험한 서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시간이 지났을 때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틀리거나 뭐 그렇게 된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죠. 이 사람의 의견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밝혔잖아요. 두리뭉실 밝히면 되는데 여기 뭐 딱 집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잘못되거나 이런 게 막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저는 되게 좋은 태도라고 봐요. 여기서 되게 애매하게 그래서 끝나는데 소행성 같은 거가 오면 그래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읽어보시면 그 네. 부분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딜레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그 발전시키고 이거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그것의 위험 요소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느 게 더 지금 큰가? 하면 이제 어쨌든 그 시대별로 어느 게 위험 요소가 더 클 때도 있고 위험 요소에 비해서는 이제 실용성이나 그게 더 클 때도 있잖아요. 그런 면을 이제 따져봐야 되잖아요. 근데 칼 세이건은 그런 거 따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따져야 된다고 하고 따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좀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거죠. 하는데 하지만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자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요소 중에서 어떤 것들을 제거하고 어떤 것들을 힘을 실어주고 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하자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약간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상태에서 끝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또 다른 방법들을 좀 찾아보는 게 될 것 같아요. 19장 행성을 다시 만든다라는 챕터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챕터의 키워드는 지구화라고 잡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번역자분이 그 단어를 쓰지는 않으셨지만 우리가 이제 들어본 테라포밍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 장을 쭉 보면 그 테라포밍에 대한 SF 같은 또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SF가 등장할 때가 됐죠. 네네네. 끝이 돼가고 있으니까 이제 칼 세이건이 열심히 상상력과 SF를 막 이제 펼치시는 시기가 되는 것 같은데
SF 같지만 또 SF 아닌 것 같은 반물질 이런 거 SF 되게 좋은 소재인데 진짜로 있다 약간 이런 얘기라던가 그걸 에너지로 쓰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제 육지 조성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진행이 되죠. 뭐 여기에다가 하면 어떨까 저러기에다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다가 364페이지에서 보면 이제 다시 반성의 시기가 돌아옵니다. 그 부분 읽어볼게요. 지구라는 이 세계를 이처럼 망쳐놓은 우리들이 다른 세계를 맡을 수 있을까? 긴급성의 선후를 고려한다면 인류가 다른 세계에서의 육지 조성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할 때는 우리가 우리 세계를 제대로 바로 잡았을 때부터일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이해와 약속의 깊이를 시험해 볼 기회가 된다. 태양계 개조공사의 첫 단계는 지구의 거주 가능성을 보장하는 일이다. 이거 이제 항상 그냥 가끔씩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꼭 다른 데로 이주해야 되냐. 그냥 지금 있는 지구를 잘 돌보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행성 탐험, 우주 탐험을 큰 스케일로 얘기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랑 너무 스케일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약간 웃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칼 세이건이 할 수 있는 그런 미덕 중에 하나인데 쫙 펼쳐 보여주고 봐라 이런 세상이 있어. 우리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런데 이 중에 우리는 여기에 있어. 이게 우리의 한계야.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해보지 않겠어? 하지만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정말 잘 보살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해봐야 다른 데서 하지 않겠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교묘하게 설득되는 거죠. 머릿속으로 지금 되게 멀리까지 다 여행을 하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여기 저쪽에서의 지질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럼 저긴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뭐 어떤 것은 어떤 기술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까지 되게 멀리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지구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지구에서 맨날 그냥 우리 집 앞에 있는 것만 보다가 다시 그걸 보는 거랑 전혀 다른 게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타이핑을 하고 뭐를 만들고 이러고 있는 일이 사실은 그런 세계와 연관되어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일이다 하는 것들을 얘기해주면 사실 사람이라는 게 그 계속 어떤 의미와 목적을 찾잖아요. 그게 어쩌면 우리가 지난 몇천 년 동안 해온 인간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 냉정하게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뭐 목적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허망함에서부터 아주 실효적으로 벗어날 수 있게 하고 그거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게 만들어주는 뭐 그런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다른 행성을 지구화를 해서 후손들이 만약에 갔다 이렇게 했을 때 또 이제 상상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후손들이 이미 이제 가서 태어났고 막 그러면은 이제 지구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이 이제 365페이지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세계에서의 경험은 인간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다른 세계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 후손들은 지구에 대한 애착이 어떻든 간에 그들이 태어난 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의 육체적 요구, 그 요구를 충족시킬 방법, 공업기술, 사회구조 등 모두가 우리와는 다를 것이다. 이건 이제 새로운 인류인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미국에서 있는 분들은 다 유럽에서 뭐 아일랜드에서 오고 이렇게 와가지고 몇 세다 지나가면서 이제 그 원래 자기네가 온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유럽에서 뭐 그런 것에 대한 걸 약간 생각한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조금 이따 저랑 한번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럴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달에 갔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럼 1세대죠. 우리 둘이 갔어요. 가서 1세대면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 2세대, 이민 3세대 이런 것처럼 그러면 그들의 몸이 이제 적응할 거예요. 우리는 가면 이제 약간 통통통 튀어다니겠죠. 근데 거기서 하면 그 달 표면에서 6분의 1의 중력에 해서 거기서 이렇게 걸어 다니 편하게
착착착착. 그러면 이제 약간 그 이런 것이 적응을 하면서 세대가 거듭하면서 그 정도 적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연골의 뭐 조직이 약간 늘어나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 거고 화성애였어요. 화성인. 그럼 화성에 간 화성 사람 또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2세대, 3세대가 지나갖고 모여봐요. 지구 사람, 화성 사람, 달 사람, 뭐 유로파 사람. 그러면 각기 다른 중력, 표면 중력에 적응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양식도 되게 틀릴 거고요. 일단 지구에 오면서 할아버지의 또는 할머니의 고향을 온다고 달에서 태어난 3세대 달 사람이 왔어요. 못 걸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럼 이제 중립지대, 그 첫 숨이라고 하는 배명훈 작가의 소설에 보면 이 약간 굉장히 거대한 인공 구조물을 그 행성 사이에다 해놓고 그래서 거기 가면 중력 이제 막 돌리면서 발전시켜서 지구 중력과 비슷하게 하는 구역, 달 중력 이런 식으로 해놓고 거기에 각자 살고 그들 간의 문화적인 차이의 갈등 같은 걸 약간 추리 기법으로 그려낸 게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하면 이들이 굉장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세대가 내면. 그거는 여기서 당연히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 다음 건데 지구에 대한 애착이 있을까? 자기들이 그냥 아련한 뭔가 그런 게 있겠죠. 뭐 전설처럼? 네, 우리 할아버지의 고향이야. 뭐 이런 그렇죠. 거. 거기에 충성할까요? 그럴 것 같진 않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책임감인데 여기서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에 대한 애착은 옅어지고 그러면 이제 진짜 화성인이 되는 거죠. 그게 더 극심하겠죠. 아무래도 지구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 격변하는 건 지구상에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서로 반목하거나 협력해서 이렇게 가고 하는 것들은 그래봤자 지구라는 태도에서 같은 중력의 영향 하에서인데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진짜 뭐 태양계 다인종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인종이 별로 그렇게 많이 크게 유전적으로 변하지 않았었지만 다른 환경 조건이 갔으니까 또 거기에 맞는 다른 종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극단적인 다른 조건이니까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해가면서 조금 조금씩 변하고 어느 순간에 뭐 아주 짧은 시간은 아니겠지만 종 분화가 생기겠죠. 항상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왜 매트릭스 같은 영화에서도 보면 매트릭스에서 자기가 빠져나온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의지로 빠져나왔지만 그들이 모여 사는 동네 있잖아요. 거기서 태어난 애들은 한 번도 맛있는 고기, 육즙도 한 번도 못 먹어보면서 사실 되게 힘들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체 그게 행복할까? 약간 이런 생각도 있는데 이런 데서 이제 만약에 태어난 애들이 있다면 물론 거기에 대한 애착은 자기네들 그거 있겠지만 왠지 막 개척 시대에 살아가는 거가 즐거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저런 지구에선 이런 것도 하고 살았는데 분명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옛날 얘기하면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나도 거기서 살아보고 싶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감만 보더라도 그 세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선 세대가 만들어 놓은 이렇게 개척했던 그 배경에서 태어난 세대들이잖아요. 그럼 앞선 세대들이 개척해 놨던 그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얼마나 먹힐까? 그것에 대한 존중이나 가치를 둘까? 그 개척한 곳의 환경이 지금만큼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별로 그 세대가 아주 크게 지나지 않았을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뭐 2세대, 1.5세대, 2세대는 그럴 것 같은데 그 이후는 또 다르겠죠. 3세쯤 되면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달에 가면 공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아마 그래도 좀 보기 좋게 하면 뭐 투명한 이런 게 하고 약간 반지하에 이렇게 하고 밑에서 뚫어가지고 돌아다니 이런 식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구에 할아버지의 고향에 가는데 아니 보호막도 없이 자연에 나가 있단 말이야. 선크림을 너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글쎄요. 뭐 그런 거는 또 다른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니다. 아,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다. 네, 그래서 네. 칼세이건이 이분 여기도 이제 SF는 상상력을 멋지게 하는 건데 이게 그 지금 저희가 몇 가지 추론을 해봤지만 되게 개연성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여기 보면 되게 명쾌하게 지구에 대한 애착이 어떻든 간에 그 기본적인 자기네들의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계가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좀 상상의 영역을 뻗쳐나갔던 것들은 되게 좋은 재미있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목격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지구라는 곳을 이렇게 망쳐놓은 우리들이 과연 그런 것들을 해볼 만할까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한번 해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얘기들을 앞으로 나가는 이야기들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8장과 19장에 대해서는 약간 소행성으로 나가는 것 아니면 다른 행성에서 살아가는 것 이런 고민을 조금 해본 것 같고요. 다음 또 이제 우리 한 회가 이제 남았는데요. 거기서 마지막 여러 가지 칼 세이건의 그 상상의 마지막 부분들을 한번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번 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일단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그다음에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